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아침 미국 군사력을 활용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앞서 제시한 2주간의 협상 시한은 일종의 연막작전으로 방심을 유도한 뒤에 기습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이란은 그간 미국이 군사 개입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해 왔는데 예고대로 보복에 나설 경우엔 확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죠. 자, 관련된 속보 잠시 후 움직이는 세계 코너에서 살펴보고요. 미국의 이란 직접 공격이 북한에 미치는 파장은 이어지는 남북의 창 코너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6월 22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지난 16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로 출국을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현장의 소리를 지난 16일 월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취임한 지 12일 만에 첫 해외 방문으로 김혜경 여사도 함께했습니다. 1박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18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타마라 모히니 주한 캐나다 대사 등이 이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이 멈춰있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각국 정상들과 유대감을 쌓고 경제 통상 현안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회의 기간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도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최대 현안인 관세 실무 협상을 진전시킬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다만 추경 편성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내를 비우는 만큼 이 대통령은 국정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캐나다에서 한일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났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회담은 30분 동안 진행이 됐고요. 두 정상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긴밀히 협력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그 현장의 소리를 지난 18일 수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취임 후 첫 통화를 한 지 14일 만에 만났습니다. 저번에 전화 통화로 한번 소통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일본의 TV 방송에서는 매일 나오십니다. 그래서 처음 뵙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만 이렇게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차이들을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더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시바 총리는 올해가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란 데 의미를 부여하며 양국 협력을 통해 지역 안정을 이루자고 화답했습니다.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 지역과 세계를 위해 도움되는 관계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산업과 공급망을 비롯해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과 셔틀 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롭게 다가올 60년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입니다. 한일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과거사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란 말이 안 나온 건 아니라며 과거의 문제는 잘 관리해 나가고 협력의 문제를 더 키워 미래지향적 관계를 꾸려가자는 이야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G7 정상회의를 통해 이 대통령이 빠르게 국제 무대에 대비하며 멈춰섰던 정상외교를 재가동하는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캘거리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이제 국내 정치 뉴스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북한 방문 기록을 내지 않다가 야당 측 요구에 13차례의 방북 기록을 뒤늦게 제출했죠. 네, 이재명 정부의 첫 공직 후보자 검증 무대인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게 방북 신고서 사본 그리고 해외 출입국 세부 기록의 인사 검증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 측은 제출을 미루다가 뒤늦게 자료를 내긴 했는데요. 그 자세한 소식은 18일 수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시죠.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지난 2003년 김대중 대통령 특사단 방북부터 2018년 문재인 정부까지 모두 13번 방북했습니다. 방북 기록을 내라는 야당 요구를 거부하다 뒤늦게 자료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의 대북관과 안보관을 검증하겠다고 벼르는 가운데 이 후보자는 북한을 심층 연구했다는 이유로 친북적이라고 하는 평가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객관적 북한 인식에 대해서는 발표하고 안 할 것도 이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6년 국가보안법은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번엔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라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폐지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간첩법은 개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적국, 즉 북한 외에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기밀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핵 문제를 진전시킬 유일한 방법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우리 안보태세의 중요 요소라며 훈련 조건부 중단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 행적을 감찰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취임 후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도로법규를 16번 위반했습니다. 이 중 6건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적발됐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올해 두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죠? 네, 정부가 20조 원 정도의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가장 관심이었던 소비 쿠폰은 13조 원 규모로 편성이 돼서 모든 국민이 민생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에 따라서 한 명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차이를 뒀고요.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이나 카드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19일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자세한 소식 들어보시죠.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정부의 선택은 절충이었습니다. 전 국민에게 주지만 차등을 둡니다.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그 이하는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 대상자 수로 보면 국민의 85% 정도가 25만 원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인 84개 시군 주민은 2만 원을 더 받습니다. 1인당 최소 15만 원, 최대 52만 원을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합니다. 이번에는 그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을 해서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쿠폰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즉 지역별 지역화폐나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 평소 쓰던 신용이나 체크카드, 이 중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이면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데 유흥업소, 사행업종은 제외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결제가 안 됐던 전통시장 바깥 소상공인의 수혜가 클 거로 예상됩니다. 소득이 같아도 가족 수에 따라 해당되는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처럼 건강보험료를 기본으로 하되 가족 수와 재산 등을 일부 반영해 상세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이 작업이 끝나야 지급 시작 시점도 정해집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의결이 되면 늦어도 2주일 안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점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이르면 7월 중 지급도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3대 특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죠? 네, 내란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조은석 특별검사, 임명된 지 엿새 만인 지난 18일 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수사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19일 목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임명된 지 6일 만으로 새 특검 가운데 첫 기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이달 26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데 조건 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법원은 검찰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면서 이의 제기한 상태입니다. 조특검은 법원의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특검은 검사 42명과 경찰 31명에 대해 추가로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조특검이 요청한 고검검사급 검사 9명은 이미 내란 특검에 합류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담당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들도 본격 수사 착수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특검보 구성을 가장 먼저 마친 민특검은 법무부와 공수처 등 관련 기관 방문을 이어가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파견받을 검사와 수사관, 민중기 김건희 여사 의혹 범위 등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순직 해병 의혹 수사를 진행할 이명현 특검도 특검보 후보 8명의 추천을 마치고 수사팀 구성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과 관련한 경찰의 3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여부 등 향후 수사 계획을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원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억대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고 국민의힘 쪽이 주장하고 있죠. 네, 국회의원이었던 최근 5년 동안 수입은 5억 원 정도인데 쓴 돈은 13억 원이라면서 재산 출처 캐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는 출판 기념회 그리고 경조사를 통한 추가 수입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0일 금요일 KBS 9시 뉴스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11월 김민석 후보자의 출판 기념회. 당에 서 있어요. 저희는 그냥 지역구에서. 김 후보자는 2020년 21대 국회에 입성한 뒤 이런 출판 기념회를 비롯해 강연료 수입과 경조사 등으로도 추가 수입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5년간 공식 수입은 의원 세비 5억 1천만 원이 전부인데 쓴 돈은 13억 원이라는 야당 지적에 대한 해명입니다. 차액 8억 원 중 2억 원은 자신이 부담하지 않은 자녀 학비고 나머지는 국회의원이 행사할 때 얻는 통상적 액수라며 소명 자료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큰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소명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또 조사도 있었고 출판 기념회도 2번 있었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해명대로라면 현금 수입을 재산 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며 지명 철회와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후보자 인생은 물론 스폰서와의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자금 의혹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김 후보자 재산 의혹 관련 고발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했습니다. 야당은 또한 김 후보자 장남이 국제고 진학 자격을 얻으려 제주로 전학 갈 당시 전 배우자가 제주 소재 공공기관의 낙하산으로 취업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검증을 빙자한 국민의힘의 모욕주기가 인격 살인에 이르렀다며 국정을 발목 잡는 파렴치한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데 백승아 협조하지는 못할 더불어민주당 망정 원내대변인입니다. 인사 검증을 빙자해 새 정부의 구성을 발목 잡겠다니 양심도 없습니까? 검찰의 수사 착수에는 김 후보자를 볼모로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합의 결렬로 김 후보자 청문회는 이례적으로 증인 없이 열리게 됐습니다. 청문회를 마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신 시간 12시 25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보죠. 기상청의 최영훈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대부분 맑은 가운데 볕이 상당히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30도, 강릉 32, 세종, 대전, 광주, 대구 29도, 제주, 부산 각각 26, 7도까지 오를 전망인데요. 당분간 낮 기온이 부쩍 올라서 30도 내외를 기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서울, 광주, 대구가 3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농도는 오후에 대부분 중부 지역과 일부 남부 지역
지역이 일시적으로 나빠지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매우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해가 정점에 있는 이 시간대에는 가급적 햇볕에 수십 분 이내 노출 시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오후 3시까지는 햇볕을 직접 쬐는 것을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하실 때 꼭 자외선 차단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마 기간이 시작되긴 했는데요. 한 달 내내 비가 줄곧 오는 것은 아니라서 이렇게 잠시 정체전망선이 물러나 있을 때에는 습도가 높아진 습한 무더위가 오늘처럼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내일 밤부터 다시 제주에 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은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가 오겠고 금요일 오후에는 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올 텐데요. 다가오는 6월의 마지막 주말부터 6월 30일 월요일까지 사흘 정도는 주로 중부지방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9도까지 올랐습니다. 주말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희영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서울 시내 교통 정보입니다. 집회가 열리는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은 숭례문 방향으로 전면 통제입니다. 동부간선로 성수 쪽으로 성동분기점에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차로에서 처리 중이고요. 이어서 고속도로인데요. 경부선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까지 속도 더디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또 그 사이 양재 부근 2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서평택 분기점 부근 1, 2차로에 추돌 사고 있는데요. 처리하면서 정체로 이어지고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3km 밀리고요. 일찍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설악 일대와 또 서종에서 화도까지 정체, 덕소 3패에서 강일 지나기 어렵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 서원주 일대에서 속도 주춤합니다. 다시 흥천 2포와 동곤지암에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국제뉴스 정리하는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했죠? 네, 현재 시간으로 21일 미국이 이란 지하 핵시설 포르도 등 3곳을 직접 폭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47분 SNS에 이란 지하 핵시설인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총 3곳을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공격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모든 전투기는 임무를 마치고 이란 영공을 벗어나 무사히 귀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대한 미군 전사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이번 직접 폭격 대상 중 한 곳인 포르도 핵시설에는 최신형 벙커버스터 6발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포르도 시설에 이 벙커버스터 총 6발이 투하가 됐고 이 말은 지하에 존재하던 모든 핵 관련 시설은 완전히 파괴됐을 것이며 사실상 포르도는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포르도는 이란이 2021년부터 고농축 우라늄 대부분을 생산해온 핵심 시설이고요. 지하 산속에 위치해 있어서 공습이 극히 어려운 곳으로 꼽혀왔습니다. 포르도 말고 다른 핵시설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나탄즈와 이스파한에는 어떤 무기가 이번에 사용이 됐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이날 공습 대상 중에 하나였던 나탄즈는 이란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우라늄 농축 시설이고요. 이미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또 15년 전에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가 사이버 공격으로 타격을 하기도 했던 그 핵시설이 바로 나탄즈인데요. 당시에 사이버 공격을 했던 건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 모두 직접 폭격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타깃이었던 이스파한은 우라늄을 원심 분리기에 넣을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핵시설들이 이제 위치를 해 있고요. 이스라엘이 일부 파괴를 하긴 했지만 지하에는 여전히 약 10개 핵무기 제조에 충분한 그런 고농축 우라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이 핵물질들이 파괴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이란도 현재 미국으로부터 핵시설들이 공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현재 시간으로 밤 10시에 대국민 연설이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이란이 미국의 요구대로 핵무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표적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거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 평화가 빨리 도래하지 않으면 다른 표적들을 정밀하고 신속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공습에 직접 개입하면서 사실상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1979년에 이란 혁명 이후에 미국이 이란 본토의 주요 시설을 직접 타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란의 보복이 이어진다면 광범위한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동 전역의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력 개입을 꺼리는 입장이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번 미국의 공격은 사실상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을 이란 공격에 끌어들이고 싶어 했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승리나 마찬가지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굉장히 끈기 있게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입지를 지키려고 해왔던 네타냐후에게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좀 많이 경계를 하는 모습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측근한테 네타냐후가 나를 자꾸만 중동의 또 다른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한다라면서 불만을 털어놨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 2월에 이 네타냐후가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이 트럼프 취임 선물로 레바논 삐삐 테러 이용했던 것과 똑같은 황금색 호출기를 선물했을 때는 심지어 불쾌감까지 토로했다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트럼프는 네타냐후가 벙커버스터를 좀 쓰게 해달라라고 요청할 때에도 계속 거절하면서 외교적인 방법을 모색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트럼프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걸까요? 분위기가 바뀐 건 지난달에 중동 순방을 할 때였어요. 그때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이걸 막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미 국방부가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란 공격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 계획을 이제 수립하기 시작했고요. 우크라이나에 배치됐거나 혹은 배치될 예정이었던 무기 수천 개를 중동으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성격이 굉장히 급한 트럼프가 이란이 미국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일어서는 사자 선제 공격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걸 봤고 이러다가는 본인에게 혹은 미국에게 쏟아질 공이 다 이스라엘에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조급함이 들면서 미국이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개입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취임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본인이 정쟁광이다. 그리고 그토록 경멸해왔던 정치인들의 전철을 밟고 결국은 중동을 다시 수렁으로 빠뜨리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형국이 됐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기 시작한 이후로 또 이란의 반격이 이어지고 양쪽 피해가 지금 상당하다는데 피해 규모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란 보건부는 이스라엘 측 공습으로 현재까지 400명 이상이 숨졌고요. 이 중에는 여성과 어린이가 54명, 의료진 5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도 이스라엘에서 24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백 명이 다쳤다고 전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반격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이란 정권이 핵을 가지려는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핵시설 공격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세계적인 테러 정권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고 여기 무너져 있는 건물들이 그 이유를 말해준다면서 강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는 극도로 보안이 강화된 장소로 이동을 하면서 비밀리에 선발된 정예부대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이란 정권 내부까지 깊숙하게 침투했다는 판단을 했고 이에 이제 엄격하게 검증을 해서 선발한 정예부대가 현재 하메네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예부대의 정확한 존재는 이슬람 정규군의 핵심 간부들도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기밀 존재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또 이란 정권이 이제 하메네이의 러시아 도피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나 관측도 있었는데 시리아 독재자였죠. 알 아사드가 지난해 12월에 정권이 붕괴하면서 우군이었던 러시아로 도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와 굉장히 오랫동안 우호 관계였던 이란의 최고 지도자도 이 시리아의 독재자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냐라는 추측들이 나온 건데 사실상 현재 이란 정권 내부에서는 하메네이 도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하메네이도 스스로 순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죽음을 각오한 태세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이 이처럼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의 조치는 나왔어요? 네, 일단 외교부는 17일 오후 1시부터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 출국 권고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해 발령됐던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이란 전 지역이 3단계로 상향 조정된 겁니다. 정부는 현재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들에게 신변 안전을 각별히 유의하면서 駐 이란 한국대사관 등 현지 공간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하게 출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이란 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들에게는 일정 취소 또는 연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駐 이란 한국대사관은 현재 영사 민원실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16일 오후에 한국대사관과 멀지 않은 이란 국영방송국 본사가 폭격을 맞았었거든요. 네네. 다행히 한국대사관 측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일본 소식인데 일본이 미국과의 외교 또 국방장관 회의를 갑자기 취소했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평상시에 미국이 요구하는 걸 잘 들어주는 편이었던 일본도 지금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국내 총생산 GDP의 3.5%까지 방위비를 증액하라고 요구했고 일본 내에서는 반감이 높아지면서 이 외교장관 2+2 회의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이 GDP의 3%를 방위비로 지출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걸 3.5%까지 다시 높인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한테 상호 관세를 굉장히 세게 물렸고 자동차 관세 부분에서도 큰 걸 요구하다 보니까 일본의 불만이 굉장히 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번에 2+2 회의를 취소한 게 오는 7월에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이시바 총리와 자민당의 지지율이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자민당이 참패할 것이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2 회의를 나갔다가 일본이 더 굴욕적인 결과를 받게 되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니 애초에 회의를 취소했다고 보는 시점이 있는 거죠. 참고로 미국은 한국에도 방위비를 GDP의 5%를 지출하라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올해 국방 예산은 61조 2천여억 원인데 GDP의 2.32% 수준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면 2배가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도 트럼프의 압박에 시달리지만 유럽도 마찬가지죠?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도 미국이 GDP의 5%를 방위비로 지출하라고 지금 요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토는 현지 시간으로 24일에 네덜란드에서 정상회의를 열 예정인데 GDP의 5%라는 목표를 두고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사무총장에게 우리는 그 목표가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스페인을 합의서에서 아예 빼달라라고 요구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페인은 현재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1.24%로 외형국 중에서는 가장 낮은 편이고요. 올해 말이 돼야 2%라는 기준선을 간신히 넘어설 수 있는 전망입니다. 나토 내부에서는 스페인의 공개 반대가 이렇게 눈치만 봐왔던 다른 회원국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합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또 이탈리아나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도 5%라는 목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구글, 애플 이런 IT 대기업에서 엄청난 규모의 로그인 정보가 유출됐다고요? 네, 지난 21일 미국의 한 보안 전문 매체가 이번 주에 발표한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요. 구글, 애플, 페이스북, 텔레그램 같은 이제 대규모 이 플랫폼에서 160억 개에 달하는 사용자 로그인 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계정 비밀번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 160억 개는 현재 지구상에 있는 인구수의 약 2배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 1인당 1개 이상의 계정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로그인 정보는 특정 기업을 겨냥해서 한 번 해킹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수의 건수로 사건을 통해서 수집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 탈취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게 개인정보를 훔치기 위해서 제작된 악성 코드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인 정보가 사이버 범죄자들이 활동무대로 활용하고 있는 다크웹에서 유통이 된 사실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들은 어떤 조치부터 취해야 합니까? 네, 이렇게 대규모 유출이 확인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비밀번호 변경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비밀번호를 가급적 빨리 변경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 향후에는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하게 이 유사한 로그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또 만약에 많은 비밀번호나 많은 그 아이디를 쓰기가 좀 어렵다면, 기억하기가 어렵다면 비밀번호 관리 도구나 패스키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전화나 이메일 또 USB 같은 이동식 저장 매체 인증키를 거치는 멀티팩터 인증을 추가하는 것도 좋다는 권고를 내놨습니다. 네, 움직이는 세계였어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남북의 창 시간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앞서도 정리했습니다만 결국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했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뉴스죠? 예, 예상을 뛰어넘네요. 예. 왜냐하면 19일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그러니까요. 시간을 주겠다. 이란이 선택할. 그러나 좀 뉘앙스는 애매했어요. 2주 안에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나 어찌됐건 그런 뉘앙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제 원래 군사 공격은 은밀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B2 이번에 이제 핵심인 B2 스프릿 폭격기가 미국을 떠나는 걸 언론을 통해 공개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디에고 가르시아 인도양에 있는 영국군 비행장으로 이동하나 보다. 거기서 이제 이란이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때렸거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아직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게 핵시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잘못하면 더티밤이라고 이 대규모의 방사능 유출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그다음에 지금 미국인 대다수 한 60% 정도가 개입을 반대하고 있어요. 네. 트럼프 지지층도 뭐 한 20-30%를 안 넘거든요. 개입에 대해서는 지지가. 근데 전격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란에 있는 핵시설 대부분 이제 우라늄 농축입니다. 예. 농축 관련인데 예. 나탄즈 그다음에 이제 나탄즈는 이스라엘이 많이 때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안반으로 이루어진 산맥 그 포르도 여기가 집중 타격을 받은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스파한에는 관련된 기자재들을 만드는 이제 시설이 있는데 여기 세 곳을 그러니까 벙커버스 6발, 토마호크 30발 그러니까 폭격기뿐만이 아니고 아마 5함대가 이제 바레인에 주둔해 있거든요. 미군 5함대 쪽 이 구축함 쪽에서도 아니면 잠수함에서도 토마호크 미사일이 발사된 것 같네요. 네. 이란 혁명 이후에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한 건 처음인데 트럼프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글쎄요. 그게 지금 저도 2주 시간을 주면서 결국 이 하메네이 또 지금 협상을 이 산에 있거든요. 말로는 뭐 농축 권한을 포기 못한다 그러지만 지금 불호기 상태니까. 예. 그런데 아마 이 이란이 핵무기에 근접했다고 판단한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는 핵무기에는 근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핵물질에 근접한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상하리 많지 친밀감을 보여왔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중동에서의 협력 관계. 그 다음에 트럼프 핵심적 지지층 중에 하나가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성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도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이 골란고원도 이스라엘을 강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을 했고, 또 예루살렘을 수도로도 인정하고 아주 뭐
이스라엘을 아주 지지하는 그런 이유가 이제 그 복음주의 지지자들. 예. 그다음에 아마 제일 큰 건 계속해서 아마 이 NSC를 열었던 걸 보면 상황이 상당히 위급하다라는 이스라엘 판단에 동의한 것 같고 이번에 완전히 해결하자.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주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다음에 이란의 반격을 보니까 정말 반격 수단이 별로 없구나 이런 걸 또 확인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것도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이제 국내적으로는 하메네이 정권이 정말로 인기가 형편없거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스라엘 방공망이 뚫렸다 그러는데 그거는 좀 잘못 알려진 거고요. 그러니까 전쟁하면은 냉혹한 게 제일 먼저 보호해야 되는 게 주위부, 군시설, 기간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이쪽은 거의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고 민간 시설도 70-80% 지금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일부 피해는 있지만 뭐 전쟁은 냉혹하니까 완전히 피해를 안 입을 수는 없거든요. 예. 반면에 이란은 방공망이 완전히 괴멸됐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스라엘 항공기가 추락했다 격추됐다 이런데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핀포인트로 때리는 거고 이란은 왜 이스라엘 병원 같은 걸 맞추냐면 그냥 막 쏴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저항 수단이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는 거의 1,300-400km 거리 그 사이 사우디,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는데 이스라엘은 뭐 미군의 도움으로 완전하게 거리를 극복하고 있고 이란은 그마저도 지금 미사일 재고가 바닥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때려봐야 저항을 못할 거다. 그 다음에 지지도가 낮으니까 이란 내부가 흔들릴 거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란이 공격당하는 걸 좋아하는 이란 국민들도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참. 예, 근데 이제 그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이제 아무리 미운 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때려야지 남이 때리면은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싫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시오니즘, 반이스라엘, 반미 정서가 기본적인 이란의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하메네이에 대해서 뭐 당했거나 극단적인 증오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이 친이스라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렇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 역사라는 건 돌고 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력이 약해지거나 또 이제 예를 들어서 하메네이 정권이 만일에 무너져서 신정체제가 무너져서 만일에 정말로 보통 국가가 된다 그러면 이란은 잠재력이 거대하거든요. 인구가 9천만에다가 석유 4위, 가스 2위. 중동에서 유일하게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가 이란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뭐라 그러나 시민의 정치의식이나 또 같은 아랍이면서도 이란만 페르시아어를 쓰거든요. 그렇죠. 이란어를 쓰고 그다음에 그 페르시아의 전통에 대한 뿌리 깊은 그 자긍심 이런 게 있고 뭐 IQ 국제 IQ 조사하면 한 4위, 5위 하는 게 항상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사실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향후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 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이미 뭐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이란 국영방송이 이제 영내 모든 미군과 미국인이 이제 합법적인 목표가 됐다 이런 발언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있는 이란 그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가능성 남아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미군 5함대가 바레인에 있거든요. 근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면은 이 5함대가 이 고립이 됩니다.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대규모 기뢰를 설치하면은 전 세계에 타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래 뭐 이슬람 그 혁명 수비대 이쪽에 이제 테러리즘을 수출하는 데인데 그 이란에 이쪽이 이제 지금 헤즈볼라 그다음에 후티 이런 쪽 그다음에 이라크에 있는 이란계 민병대 이쪽을 이용해서 그 테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불확실성이 훨씬 커졌다. 그럼요. 좋은 시나리오 뭐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이제 하메네이 정권이 힘이 없고 예상보다 이제 저항 수단이 별로고 그다음에 미국을 공격하면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예. 지금 트럼프 본인이 뭐 때릴 곳이 많이 남아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갈림길입니다. 지금 향후 네. 방사능 누출 여부도 좀 두고 봐야 되고요. 자, 그런데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했다. 이건 북한에게도 상당한 뉴스 아닙니까? 상당한 뉴스고 경기 들리겠죠. 그러니까요. 일단은 거기다 뭐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이란 내에서는 어쨌든 인기가 없던 교황 같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뭐 제거 한 해 만에 어디 있는지 안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하니 그러니까요. 김정은 정권으로서 상당히 지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거기다가 핵시설을 직접 때려버렸으니까 네. 상당히 긴장을 할 거다. 그러나 이란과 북한은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란은 핵개발 단계였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이미 실전 배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때릴 수도 없고 만일에 때린다 그러면은 그게 이 방사능 낙진이나 이런 거 천문학적이고 잘못하면 이게 핵폭탄 터지는 거랑 똑같은 효과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중국과 동맹이고 러시아도 군사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뭐 다 뭐 북한 차례다 뭐 이런 자극적 표현이 나오지만 그건 어렵다.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사실은. 네. 그러나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기분 나쁘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미 간 대화가 열릴 가능성은 더 좀 멀어진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태와는 큰 관계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조금 멀리 보면은 그 트럼프의 빅픽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캠페인 때, 대선 캠페인 때 트럼프가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김정은과는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다. 이런 예. 표현을 쓰고 예. 그다음에 러우 전쟁은 빨리 끝낸다. 그렇죠.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 그런데 중동 사태는 지나고 보니까 이미 예고를 했어요. 항구적인 해법을 찾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분쟁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겠다. 그게 이제 이란 중심의 그 시아파 벨트거든요. 반미 반이스라엘. 네.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의 빅픽처에 의해서 예정된 그림이 흘러갔고 행동대장을 네타냐후가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란이라고 하는 저항의 축 시아파 벨트 완전히 제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의 이제 아브라함 협정 2거든요. 예. 지금 이집트, 요르단은 이미 평화협정 체결했고 트럼프 일기 때는 뭐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가 이제 요르단 협정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었어요. 남은 게 이제 사우디거든요. 그럼 이란과 대척점에 있는 사우디는 사실 이제 속으로는 기분이 좋죠. 지금 이란이 무너지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과 사우디만 이 아브라함 협정 2를 체결하면 중동이 수니파 중심, 수니파가 이제 전체 이슬람의 한 90% 되거든요. 그렇죠. 수니파 중심의 친미, 친이스라엘 정서의 이 중동 정세가 네. 만들어진다. 이게 트럼프의 그림이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러브레터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러브 전쟁도 시간이 걸리지만 휴전으로 갈 거고 중동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북한하고 러브레터 대화한다. 방식으로 러브레터 방식으로 이제 또 추구하겠죠. 북한이 다르게 접근하겠죠. 중동 하루하루가 아주 긴박합니다. 좀 예의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임청화의 비목 잠깐 듣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